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의회 입법정책 담당관 김현진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거버넌스와 자치분권 혁신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토론회는 자치분권 2.0 시대의 도래에 따라 자치분권 혁신 의제 도출 및 거버넌스 패러다임에 기초한 지역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자리가 마련되었으며 의장님 인사 말씀, 내빈 축사, 발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의 진행을 위해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진동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거버넌스와 자치분권 혁신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시간 관계상 애국가 제창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늘 참석하여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의회 김영선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거버넌스 센터 이형용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충청남도 이필영 행정부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충청남도 의회 정병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충청남도 의회 이공희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충청남도 의회 김은나 충청남도 공교육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김경희 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디지털대학교 윤창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박노수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거버넌스 센터 송창석 교육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충남시민재단 이정일 상임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외 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 거버넌스 센터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현재 토론회는 충남도 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온라인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시청해 주시는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의회 김영선 의장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도 의장 김명선입니다. 거버넌스와 자치분권 혁신 토론회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22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 말씀을 전합니다. 충청남도 의회와 거버넌스 센터,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해서 자치분권 혁신 의제 도출 및 거버넌스 패러다임에 기초한 지역위기 극복발을 모색하고자 오늘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토론회의 공동 주최기관으로서 물신양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거버넌스 센터의 이영용 이사장님 고맙습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 속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에 참석해 주신 충청남도 이필영 우리 부이사님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발제를 맡으신 서울시립대의 박노수 교수님, 또 오늘 토론하실 거버넌스센터의 송창석 교육원장님, 또 충남시민단체의 이정일 우리 상임이사님,
경기도의 우리 김경희 의원님, 충남도의 이공희 의원님, 서울디지털대학교의 윤재환 교수님,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 인사해 드리면서 오늘 토론에 함께 하신 우리 정병기 우리 행정문화위원장님, 또 우리 김은나 교육원의 부위원장님께 함께 하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 하신 여러분, 지난해 우리 지방자치 수건과제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주민 중심으로 전환되는 자치분권 2.0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주민의식이 성장과 참여 욕구 증대, 또 그간의 낡은 지방자치 시스템을 새롭게 변화될 것이며 지방의 인사권 독립 및 투명성 제고, 중앙, 지방 간 협력 정립을 위한 제도 정비 등 많은 부분들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극화, 고령화, 또 지방 소멸, 코로나19 같은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함께 극복해야 할 위기들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드 코로나 시대의 거버넌스와 자치분권 유신은 과거와는 다른 사회적 담론을 포용해야 할 것이며 새로운 환경에 부응하는 제도와 체계를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와 자치분권의 핵심 키워드는 주민입니다. 주민이 주인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의회가 구심점이 되어 주민과 함께하는 지속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함께 계신 여러분의 고견을 모아 충청남도 의회는 새로운 지방분권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장기화된 위기 기대에 새로운 지방의회 역할에 적립하는 소중한 지혜를 나누는 토론회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을 내준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건승을 기원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이필영 행정부시관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이필영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거버넌스와 자치분권 혁신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장님, 그다음에 정병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다음에 우리 이공희 의원님, 김은나 의원님, 이형용 거버넌스 센터 이사장님과 김경희 경기도의회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의 위기 속에서 지방 소멸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최근 행안부는 막연한 미래의 불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온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인구 감소 지역 89곳을 지정했고, 지방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서 인구 감소 지역에는 향후 10년간에 걸쳐서 10조 원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가속화하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중앙부처 차원의 대책 마련은 긍정적이지만 재정 지원 정책만이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지방 소멸 등의 사회적 난제들은 더 이상 중앙정부의 힘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해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위해 법과 제도,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스스로의 힘을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자치분권 2.0 시대, 지역위기 시대에 대응하고자 지역혁신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인 거버넌스와 자치분권 혁신 토론회의 개최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청남도는 자치분권 확대와 거버넌스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자치분권의 성공적 모델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거버넌스와 자치분권 혁신 토론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한 여러분들이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본행사 시작에 앞서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과 함께 기념 촬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분들과 내빈 분들께서는 전면 단상 앞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거버넌스와 자치분권 혁신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의 공동 주최 기관인 거버넌스 센터의 이형용 이사장님께서 기조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영영입니다. 오늘 11월 1일입니다. 뜻깊은 날이죠. 오늘 비로소 위드 코로나 시작되는 날입니다. 얼마나 길었습니까? 벌써 1년 반, 2년 가까이 좀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서 이제 다시 일상으로 그리고 정상으로 회복하는 이런 날인데요. 이날 이렇게 토론을 갖게 된 게 결과적으로 아주 뜻깊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토론회가 역시 또 우리 한국의 그리고 충남의 인권자치의 그리고 지방정치 혁신의 또 새로운 기점 중에 하나로 그런 날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그 기조 발제를 했는데요. 보신 것처럼 이제 본 토론회 시간에 정말 이게 분권자치 혹은 지방정치의 전문가들께서 역할을 해주실 것이고, 저는 이제 이 토론회를 하는 뭐 취지랄지 아니면 문제의식 혹은 이제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같이 좀 공유하는 이런 자락을 까는 이런 시간으로 제가 좀 나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큰 화두가 역시 거버넌스입니다. 거버넌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적어도 캠페인하는 차원에서 거버넌스가 뭐냐 이렇게 한다면은 첫 번째로 민관의 파트너십 협력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좀 더 확장해서 얘기한다면은 이른바 정부와 기업과 시민단체 혹은 국가, 시장, 시민사회가 서로 다르죠. 논리도 다르고 원리도 다릅니다만은 서로 이렇게 정립하면서도 경쟁을 포함해서 때로는 이렇게 창조적으로 협력해가는 이런 모델을 거버넌스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이 사회 내에 여러 부문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문 영역들이 전체 공동체의 의사 결정에 그리고 집행에 대등한 이상에서 혹은 수평적 관계를 함께하는 뭐 그런 의미에서 다원 영역 체제다. 그걸 지향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점심인데요. 제가 늘 이 오신 길에 한 가지만큼 세계 가자 이런 취지로 제가 거버넌스에 관련해서 요체라 싶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조금 좀 나른하실 텐데요. 제가 짧게 문장을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 같이 힘차게 같이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거버넌스는 파트너십이다. 예, 힘차게 할수록 거버넌스도 잘 됩니다. 자, 그리고 거버넌스는 패러다임이다. 예, 거버넌스는 운동이다. 자, 쉽게 기억하시죠? 거버넌스는 다시 거버넌스는 거버넌스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오늘 오신 보람이 있습니다. 파트너십이라 했으면 무슨 얘기냐? 보통 거버넌스 하면 참여만을 얘기합니다. 물론 참여 중요합니다. 참여 기초입니다. 그러나 거버넌스는 그 본령에 있어서는 참여가 마치 문에 들어서는 것이라 한다면은 그 본체는 파트너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버넌스는 패러다임이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패러다임이 뭡니까? 판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거버넌스는 하면 좋은 것, 뭐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안 하면 망하는 것, 그리고 안 하면은 결국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버넌스는 운동이라 했습니다. 보통 거버넌스 하면 행정을 좀 더 잘하기 위한 이렇게 이해합니다만은 사실은 거버넌스는 그 이상으로 보다 나은 사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부문 영역이 그리고 구성원들이 각자 차이에도 불구하고 함께 공동체 안에 자아 실현하기 위한 이런 사회 운동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충남도의회에서 토론합니다. 또 정치 사회적으로 혹은 역사 발전상에서 거버넌스 이야기한다면은 무엇보다도 거버넌스는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거버넌스는 그 본령에 있어서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다. 곧 민주주의가 더 심화되는 것이고 민주주의가 진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두에도 지역 위기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만 아닌 게 아니라
요즘 하루같이 지역 소멸에 관한 뉴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위기는 이미 일상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역 위기는 이미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앙에 대해서 대책 내놔라, 돈 내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사실은 아무리 외부에서 자원을 들이부어도 지역 내에서 활력을 창출하고 지역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혁신을 위해서는 사실은 온전한 분권자치, 다르게 말씀드려서 지역 주권의 분권 그리고 주민 주권의 자치 없이 지역 혁신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지역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대한민국 자체의 미래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거버넌스는 본성적으로 분권자치 패러다임입니다. 분권자치 캠페인에서 특별하게 거버넌스 패러다임 강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주체, 달리 말씀드려서 주체의 변화 그리고 주체의 역량 강화에 주목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분권자치를 이루기 위해서 당연히 중앙에 요구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동시에 어쩌면 더 앞서서 지역 내에서 특히 여기 계신 분들 지방 정치인들이 지역 내에서 분권과 자치에 솔선하고 수긍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그리고 지역 주민과 함께 권한과 책무를 공유하고 그 거버넌스를 강화를 통해서 지역에서 실제로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의 다양성에 기초해서 지역 혁신사를 창출해 나가는 것. 그래서 분권하니까 바뀔 수 있네. 자치하니까 혁신이 되네. 이와 같은 분권과 자치의 실제 효과 혹은 효능감들을 강화시켜나 확대시켜 나가는 것. 그래서 그 힘으로 중앙에 대해서 부탁하고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 맞짱 뜰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중앙 보고 강제하고 혹은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바꾸겠다 할 수 있는 정도의 이런 힘을 갖추는 것이 분권자치 캠페인의 사실은 성공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권자치는 결국 지방정치혁신 그리고 나아가서 한국정치혁신의 강력한 도구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거버넌스 주제로 지방정치혁신에 대해서 분권자치혁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관련해서 거버넌스 패러다임의 기초에서 지방정치를 혁신한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선 거버넌스 지방정치 혁신을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지방정치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많이 보시는 것처럼 지방의회 다수당이 예를 들면은 같은 당 소속 단체장에 종속되는 경우에 의회 내에서 거버넌스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단체장 4년 만에 교체되는데 교체되면서 거버넌스 파트너가 갱신되고 혹은 도정, 시정 방향이 뒤바뀔 때 공직사회는 거버넌스에 대해서 사실은 회의하고 혹은 대단히 불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자꾸 뉴스에 오르는 예를 들면은 그 서울시 협치와 관련된 그 사태라고 할지 이로부터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 그 시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버넌스가 정착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의회가 지방정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지방의회와 지방의원들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간 관계를 포함해서 지방정치, 지방정부의 권력구조 그리고 자치제도 자체가 다양화하고 또 자유로워하기 위한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중장기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그리고 지역 주체들의 뜻에 따라서 거버넌스 형식이나 방식을 다양하게 활성화하고 또 고도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방정치 혁신을 위해서는 또한 정당 혁신이 필요합니다. 달리 말씀드려서 정당 민주화 그리고 공천 민주화를 포함한 정당 내 분권 캠페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민주권의 지방정치를 활성화시켜서 주민들의 생활과 그리고 이해관계에 밀착한 자치를 발전시키는데 그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그를 위해서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당 민주화를 성취해야 합니다.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를 들면 패권 다툼의 경쟁에 휘둘리고 또 예를 들면은 하향식 공천 등을 통해서 중앙정치에 예속되어서는 지방정치의 안정성 그리고 로컬 거버넌스가 결국은 흔들릴 것이고
또 마침내는 실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 지방정치 혁신을 위해서 정당 민주화 캠페인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지방의회가 지방정치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역시 지방의정 혁신도 필요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거버넌스 시대에는 그에 합당하게 지방의회의 위상 그리고 지방의원의 역할 모델에 대해서 더 확장된 새로운 모색과 정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셨습니다. 다 교과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지방의회, 지방 주민들의 대표기관 그리고 주민들의 의사의 대표자 그리고 의지의 대리자 그리고 행정의 감시자 이렇게 배웠습니다. 물론 이 역할 여전히 중요합니다만은 거버넌스 시대에는 그 넘어서서 더 확장된 새로운 역할 모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 나온다면 첫 번째로 거버넌스 시대에는 지방 의원들이 로컬 거버넌스 촉진자가 되어야 되고 나아가서 본인들 스스로가 거버넌스 캠페이너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서 거버넌스를 위한 모더레이터, 조종자 역할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거버넌스 코디네이터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행정과 지역사회, 주민 간의 연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주민주권을 구현하는 프론티어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지방정부의 그리고 지방정치의 권한 분산을 촉진하는 촉진자 역할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은 이 거버넌스 시대에 지방의원으로서 정체성에 대해서 성찰하고 새로운 자의식이 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은 거버넌스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결국 낙오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의식 정립을 위해서 세 가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거버넌스에 대해서 그리고 거버넌스 시대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버넌스 시대에 거버넌스 캠페이너로서 로컬 거버넌스에서 거버넌스 캠페이너로서 자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으로 이른바 지역 대표성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 재인식이 필요하다. 지방의원도 계시겠습니다만 앞으로 주민자치 활성화될 것이고 주민청에 대해서 생길 것이고 주민참여예산은 확대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언제까지 지방의원들이 지역구 주민들의 민원 해결사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 대표성이 그래서 거버넌스 시대에 걸맞게 이제는 예를 들면 내 지역의 특성 그리고 그 내 지역의 현장성과 그리고 전체 공동체 차원 예를 들면 도 차원의 전체적 안목을 균형점을 맞춰가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거버넌스 시대에는 지방의회와 지방의원 스스로가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새로운 자의식을 확립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 혁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방의회가 지방정치 중심이 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마찬가지로 분권자치 캠페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은 또 지방정치 혁신이 곧 한국 정치 혁신의 길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정치 사실은 피곤합니다. 짜증 많이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정치에 대해서 사람만 붙들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정치의 문제의 성격을 잘 들여다보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그 해결의 길이 보일 것이고 또 신발이 찰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날 정치 문제의 본질이 뭐냐? 그래서 한마디로 민주주의 문제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은 민주주의 자체가 진화해야 하는 문제인 것이고 그것은 현재 우리 민주주의 체제인 근대적 엘리트주의에 기반한 근대적인 대의제를 진화시키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근대적 엘리트주의를 극복하는 문제는 정치 혁신의 방향일 뿐만 아니라 전체 한국 사회의 혁신의 방향이기도 하다 이렇게 물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 정치 혁신은 이 문제만이 아니고 아주 좀 특별한 그리고 아주 고약한 달리 말하면 너무너무 후진 이른바 퇴행적인 패거리 권력 정치 이 문제가 겹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극복 역시도 이와 같이 민주주의 혁신의 미래 비전과 그리고 미래 정치 전망을 타고 넘어가면서 풀어갈 문제이지 그 안에 들어가서 풀어보겠다, 씨름하겠다 하는 순간 헤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이
그렇게 봤을 때 근대 엘리티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정치 전체 혁신의 맥락에서 이 한국 정치 혁신의 전반적인 과제 혹은 전체 총 방향이라 표현한다면은 그것은 한마디로 제도 정치의 축소와 공동체 정치의 확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정부나 의회 같은 기존 정치 제도 혹은 기관들이 갖고 있는 이렇게 과잉한 권한 혹은 독점적인 권한들을 점차로 줄여나가고 공동체, 달리 말씀드리면 공동체의 여러 구성 부문 영역들의 자치 역량 확대 강화해 나가는 것, 그를 통해서 엘리트들이 공동체 전체 문제를 늘 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공동체의 의사결정과 집행의 과정에 함께하는 다양한 방안과 방식들을 혹은 이 활로들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정치혁신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미 우리 사회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공론장 운동 그리고 사회적 협약 캠페인 이런 것들이 다 이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것은 곧바로 거버넌스 민주주의 발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 패러다임은 정확하게 그리고 또 분명하게 근대 대의제 민주주의의 진화의 맥락에 위치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구체적으로 정치 혁신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정치 혁신에는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치 혁신도 필요할 것이고 문화 혁신도 필요하고 제도 혁신도 필요할 것입니다만은 정치도 역시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집중돼서 나타나는 것은 역시 주체의 문제로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정치 혁신의 주체는 누구인가? 여러분 다 정치의 장에 있습니다. 누구여야 합니까? 아니면 누구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치 혁신의 주체를 이야기할 때 우선 그 주체들이 갖고 있는 혁신의 잠재성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혁신의 잠재성은 달리 말씀드리면은 혁신에 대한 친화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 그 혁신 친화력은 혁신에 대한 이해관계 그리고 현재의 정치 권력과의 거리, 그것도 적정한 거리를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보기에 한국 정치 혁신의 잠재적 주체의 첫 번째는 제가 보기에 바로 혁신적인 지방 정치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혁신적인 시민사회 그룹 그리고 세 번째로 건강한 청년 그룹 혹은 청년운동 그룹, 청년정치운동 그룹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혁신적 지방 정치인이 누구냐? 혁신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지방 권력에 취하지 않고 지역 내에서부터 바로 분권과 그리고 자치의 실천에 솔선수범하는 지방 정치인이 혁신적 지방 정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혁신적 시민사회는 뭐냐? 정치사회 혹은 경제사회 다른 부문 영역의 개혁을 주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개혁을 주창하는 것과 아울러서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부문, 시민사회 부문의 혁신에 대해서도 긴장을 놓지 않고 나아가서 파트너십 강화에 힘쓰는 이런 시민사회가 혁신적 시민사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 정치혁신의 가능성은 이와 같은 정치혁신의 잠재적 주체 그룹이 스스로 정치사회혁신가로서 분명한 자의식을 갖는 순간 그래서 정치혁신의 주체가 되기 결심한 순간 그래서 이 사회정치혁신연대에 나설 때 비로소 현실에 실험되어 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최근에 저희 거버넌스 지방정치연구의 제안으로 분권자치 정치발전 지방연 성명서 서명 캠페인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비록 작지만은 지방정치인이 중앙정치 의존하는 기존의 관성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주체로서 정치 주체로서 정치혁신에 대해서 중앙에 대해서 그리고 유권자에 대해서 발언하고 또 공동행동의 경험을 축적해가는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의미 있는 시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이 정치혁신은 기존의 중앙정치 안에서 혁신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또 응원하는 것 혹은 요구하는 것으로는 기대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우리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리고 나아가서 중앙정치를 개혁하려는 것도 사실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기에는 이미 중앙정치의 문화의
흡입력, 검은 흡입력 표현한다면 이것이 이미 가공화 수준에 이르렀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개별적인 정치혁신과 혹은 정치혁신 자해하는 그룹들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삼켜버리고 결국은 스스로가 오히려 이들조차도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증식하는, 말하자면 괴물과 같은 혹은 이른바 블랙홀로 이미 변화해버렸다. 저는 이렇게 해도 봅니다. 그래서 길은 다른 정치를 구상하고 다른 정치를 만들어가는 것, 스스로 혁신 긴장감을 내지 않은 이와 같은 다른 구심을 만들어서 기존의 구심과 경쟁해가는 길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계기는 언제나 사실은 반복되는 계기가 아니라 새로운 계기다 믿습니다. 불과 몇 달 뒤에, 서너 달 뒤에 대선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한창 대선 캠페인이 있습니다만은 바로 그 2달 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저는 이 내년도 지방선거가 이 분권자치 혁신 그리고 지방정치 혁신을, 이 모든 것을 힘있게 추동하는 계기, 그리고 나아가서 혁신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토대를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바로 지금부터 의식적이고 또 전략적인 노력, 기획과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계획은 다음 두 가지는 꼭 주목하고 준비하고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지방선거 캠페인이 이 지역혁신, 분권자치혁신, 지방정치혁신을 위한 의제들이 제시되고 이것이 공론화하고, 그래서 선거 이후에는 이 의제 실천을 위한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정치혁신의 새로운 동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강력한 그리고 선명한 의제 캠페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건강하고 유능한 혁신적인 지방정치인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그러라 믿습니다. 이 혁신 지방정치인들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사회정치 혁신 연대를 전망하는 성찰자이고 역시 혁신적인 시민사회 그리고 공동체의 주인의식을 갖고 결국 자치의 주체가 되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또 함께하는 캠페인을 기획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소중한 발제를 해주신 이형용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서울디지털대학교 윤창원 교수님께서 토론회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분들과 토론자분들께서는 전면 단상 위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버넌센터 송창석 교육원장님, 충남시민재단 이정일 상임이사님, 충남도의회 이공희 의원님, 경기도의회 김경희 의원님, 이렇게 네 분의 토론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립대 박노수 교수님의 지방권력구조 개혁과 지방의회 발제 말씀을 20분 정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서울시립대 박노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요. 앞에서 우리 기조발제에서 다양한 아주 이상적인 아이디얼 타입의 말씀들을 쭉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쪽과 관련하면 아이디얼 타입이다 보니까 아주 이제 기대할 수도 있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저희들이 기대하기에는 굉장히 이상적인 이런 말씀도 기조연설에 있으셨고, 그래서 저는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방의회가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개혁을 해 나가야 될 것이고, 내지는 그런 지방의 권력구조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저는 처음에는 가볍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알았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토론문들을 보니까 굉장히 디테일한 이렇게 대안들을 만들어 주시고 발제문보다도 더 많은 토론문이 있어서 놀라웠습니다. 다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화두를 좀 던져주고 대안을 제시한다기보다도 또한 구체적인 분야에 있어서 이제 토론자분들께서 또 대안도 제시해주고 저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말씀도 주시고 이러리라 믿습니다. 발제에서도 기조연설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충남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지역이 지금 인구 소멸에
또 우리 그 부지사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인구 소멸이 아주 위기에 처해 있는 건 사실이죠. 뭐 사실은 제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이게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서 피부로 이렇게 와닿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의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오랜 동안 그 인구 소멸에 대한 이야기를 범세계적인 관심 사안이기도 되기도 했어요. 저희들보다도 훨씬 먼저 서유럽 국가 쪽에서는 그 인구 소멸의 문제, 특히 우리가 이게 가장 좋아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 뭐 스위스, 핀란드 이런 쪽에서도 아주 오래전에 한 십수년 전쯤부터 인구 소멸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기사를 보기로는 어느 지역에 이사 온 40대 이하의 가족들에게는 얼마만큼의 집도 지원해주고 정착 자금도 주고 이런 정책들을 쓴 걸로 제가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해 보면은 아까 중앙에서 향후에 몇 년 동안 10조 원을 풀면서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디테일하게 자치단체들이 지방정부들이 그 자기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들을 펼치고 이러면은 여간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인구 소멸과 관련된 굉장히 걱정거리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생각들을 같이 그러니까 자치와 분권을 통해 가지고 획일적으로 뭐 중앙정부가 어떻게 한번 해보자 이런 걸 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중앙정부 특히 뭐 행정안전부 관계자들 안 계시리라 믿는데 그분들이 알아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런 생각도 있죠. 물론 그분들의 개인적이라기보다 부처적인 생각은 좀 이해는 일부 합니다. 최근에 저한테 어떤 자문을 요청했냐면 지방의회가 자치법도 전부 개정됐으니까 의정활동 정보 공개를 어느 정도 했으면 쓰겠냐 이런 걸 자문을 해봤어요. 그 지금까지 얼마나 연구를 했어요 이렇게 이제 물었더니 자기네들이 한 2014년도에 한 15개의 범주에 한 30개 정도의 그 의정활동 정보 공개를 하겠다는 그런 연구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보다는 조금 더 많아야겠다. 사실 우리가 뭐 정보공개법도 있고 뿐만 아니라 청주에서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조례도 나타나서 여러 가지 이제 히트를 친 것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들도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아주 이렇게 공개하지 않아야 될 이런 부분 빼놓고는 대부분 다 공개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외려 잘못된 소문보다는 이 공개하는 게 훨씬 낫겠다 해서 그런 이제 자문을 해드리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범주가 나오게 돼서 심지어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데 보직 의원들이 쓰는 업무 추진비 문제가 아니고 그 이외에 무슨 회의록 내지는 뭐 내지는 회의에서 말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 의안의 처리 과정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체적으로 거버넌스 차원에서 이야기해 보자면 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이게 의회만 가지고 할 일이 아니다. 아까 기조의 연설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같이 협치의 차원에서 같이 가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가 자주 이야기되고 있는 이제 미국의 LA라든가 뉴욕 같은 데 보면은 우리 이름으로 이게 번역하는 게 어떤 게 딱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퍼블릭 히어링이란 우리가 보통 공청회는 이렇게 번역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그분들은 자기 지역과 연관된 일에 대해서 지방의회에서 주민의 대표들이 의정단상에서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곤 합니다. 우리는 아직 그런 저기가 없습니다. 마치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여러 가지 주민주권 내지 주민자치의 그 패러다임으로 전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방의회에 대해서도 많은 것들을 자유롭게 풀어줬다. 내지는 가령 인사권도 독립시켜줬다. 그리고 정책지원 전문 인력도 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이 지방의회 입장에서는 제가 지방의회를 오래 이제 근무했고 하다 보니까 목마름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실질적으로 겉으로 표현상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많이 보장해 주는 듯 하지만 지방의회에 계시는 현재 우리 의장님도 계시지만 여기 지방의원들이 하는 일이랑 정말 답답한 일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며칠 전에 기초의회에 가서 이런 이게 행사가 있어갖고 이야기를 했더니 지방의원들 말씀은 다른 거 아무 의미 없더라고요. 자기들한테 이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비용을 현실화 시켜주는 게 제일 낫지 않겠나. 나머지 지원 인력 시골이라 필요 없어. 일테면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다만 도시화되고 지역이 커갈수록 그 집행기관의 그 영향들이 내지는 능력들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도 마찬가지죠. 이런 차원에서 적어도 이런 기회가 안 통해서 내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방의원들이 특히 광역 같은 경우는 한 의원당 2명의 보호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옆에서 보기엔 한 명도 지금 안 주는데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선진의회, 지방자치 선진국가의 의회들을 보면은 지역 담당 내지는 그 의회 활동 담당 이렇게 있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1인 2보자로 가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 가려는 생각입니다. 혹시 생각이 같으시면 저의 이제 입장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지방의회 자체가 그렇다고 지금 구조에서 그렇게 가느냐? 약간의 권력 구조 개편도 돼야 되고 지방 정치도 혁신이 좀 돼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정치의 바탕이라고 하면 아까 기조연설에 말씀했지만 뭐 균점 정부, 분점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기관의 장과 의회의 다수당이 다를 때, 정당이 다를 때 내지는 같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제 이렇게 양산해내고 있잖아요. 그 다들 이해하시려면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방의 권력 구조가 거버넌스 체제로 가면서 시민사회, 주민 내지는 뭐 정당과 연관된 이야기,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지방의회, 그다음에 이제 집행기관 내지는 광역 같은 교육청도 같이 포함되거든요. 자치교육도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엮여서 어떤 한 의제를 가지고 같이 뭐 집중 토론을 하든 내지는 그 여러 가지 뭐 과정을 거쳐 가지고 어떤 한 합의를 도달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 관련된 스테이크홀더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기왕이면은 같은 그 합의에 도달하는 이런 경우가 생겼으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조가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발제에서도 나왔지만은 지금 정당의 민주화, 공천의 민주화 사실 서로 말을 못하지만 굉장히 답답한 일이잖아요. 저는 어떤 표현을 과거부터 써왔냐면 이게 지방에 있어서 그 정치의 문제는 거기 먹이 사슬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자리를 중심으로 그게 다 돌아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 중점적인 자리에 인물이 바뀌면은 또 새술의 새부대에 담듯이 또 바뀌어집니다. 그 인물들이. 이런 구조들이 사실은 주민들이 생각한 데는 아, 이분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대체적으로 정말 훌륭한 분이고 똑똑한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걸 믿지 않습니다. 아, 누가 왔으니까 이게 또 바뀌구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민주화, 정당의 민주화라든가 내지는 지방정치 자체의 민주화 내지는 먹이사슬 구조의 형해화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실질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바람직한 사람들이 지방의회에 진입하고 지방의회가 자치의 중심이 돼서 돌아가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인적 자원 구조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만들어졌다고 칩시다. 만들어졌다고 쳤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기관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보통 큰 지역에서는 인구가 뭐 수백만에서 뭐 천만에 이르기도 하고 이런 광역 구조에 있는 경우는 기관 구성을 현재의 구조에서 바꿔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고 저희들도 판단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인구가 소멸되어 가고 있는 작은 지역 내지는 기초적으로 작은 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 구성이 다양화돼서 어쩌면 의회가 지방 정치를 내지는 지방 자치를 같이 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DNA 구조가 있습니다. 왕조 중심, 뭐 대통령 중심, 국가 과두제 철칙에 우리가 이게 물들어 있는 이런 DNA 때문에 갖고 있는 기초적인 권한 내지는 권력들을 쉽게 포기하고 야 구조를 바꿔 가보자 이렇게 생각할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부의 지방 의원들은 본인이 단체장이 되면 내지는 단체장을 출마하면서 이런 과정에서 기관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고민하는 데는 지역적으로 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현실화되고 이럴까는 굉장히 걱정되는 일이 되고 아마 장기간으로 길게 이제 가면 어떻게 바꿔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문화가 바뀌어진다든가 또한 지금 그 기관 구성 다양화법이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습니다만 그게 이제 어떻게 만들어질까도 되게 궁금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방의회가 지방 정치 권력의 중심이 되는데 지방의회의 요원들, 지방 의원으로 당선되는 분들이 정치 민주화에 의해서, 공천 민주화에 의해서 그런 분들이 이제 들어오시도록 이렇게 해야겠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전문가 내지는 젊은 내지는 가령 뭐 시민사회 단체 뭐 대표들도 올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지방 의회를 구성하고 그 지방 의회가 지방의 자치 구조를 내지는 권력 구조를 가져가면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합니다. 다만 그게 쉽게 이제 이루어질까라는 걱정이 좀 앞서고요. 또한 국가와 지방 간의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과거에 우리 지방자치법에는 뭐 마지막 부분에 장에 보면 국가의 지도감독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이 정부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그거 뺐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시행령, 개정령 안에 보면 그거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시행령 안에는. 근데
자치법에는 빠져 있습니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도 과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이끌어가고 견인해가고 내지는 뭐 지도하고 감시하고 감독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온전히 있는 부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국가가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통일적으로 운영 꾸려 나가는 데서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예를 들자면 도량형이 전라도 다르고 충청도 다르고 경상도 다른다면 뭔 이해가 되겠어요? 해야겠죠. 국방, 외교 이런 외교의 의무도 사실은 약간 변형되고 있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이 꼭 해야 되는 마치 일본에서 말하는 수탁사무 외에 국가로 도로 가져간 사무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해야 되겠지만 나머지 부분들 아까 지금 우리가 자치 분권자치 2.0 시대를 구가한다고 하면은 많은 부분들이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부분을 내려준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고 뭐 어느 분들이나 말씀하시듯이 재정적인 권한도 나눠줘야 되겠죠. 그렇지 그런 상태에야 가만히 우리가 지방정치의 구조가 권력 구조가 개선되고 개편되고 혁신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열어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 참여죠. 주민의 참여고 이런 분들이 정치에 자치에 관심을 두어야지 뭐 잘 아시다시피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른슈타인이라는 학자는 주민 참여가 8단계로 나눠지고 그중에 구획을 해서 한 3단계로 나눠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주민이 감시적으로 권력적으로 주민 참여를 하는 거, 감시적인 권력 참여하는 거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한 거, 반상회 해보 만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동참도 아니다. 주민 소송을 한다든가 내지는 주민 청구를 한다든가 개폐 청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감시적인 수단이냐면 최고의 수단 같은 경우는 뭡니까? 선거를 통해서 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요. 어쨌든 주민 참여가 없는 지방자치의 권력 구조의 개편이든 내지는 지방자치 어떤 양태의 그 합리화 구조든 이런 부분들은 주민과 함께 가는 수밖에 없다. 근데 주민과 아까 발제에서 말씀하셨지만은 주민과 그 옆에 민관학 시민사회단체 내지는 지금 정치에 참여하는 분들이 몽땅 모여서 어떤 의제를 풀어가는 이런 구조의 양태로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지방 권력 구조의 개혁 자체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있을 때 제가 22쪽에 보시면 한 5가지 정도로 나눠서 말씀을 이제 저희 주장을 좀 이야기해 놨습니다. 그 지방선거는 그 중앙정치 대리전이 아니고요. 그 정당 공천의 문제에 있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공천의 민주화, 자유와 책임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 여건, 여러 가지 복잡한 거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방의원들이 이번에 자치법 등등등 바뀌어가지고 후보자 때 그 후원을 그 선거 자금 2분의 1 정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왜 2분의 1일까요? 저는 이런 의문을 해봐요. 가령 선거 자금을 몽땅 한다면 어떨까요? 또 어떤 연구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국회의원들은 연간 3억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지방의원들은 이제 없죠. 그런 제도가. 그래서 적어도 선거 자금에, 후원 자금을 연간 1억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같이 지금 이번에 아마 경기도 쪽에서 그 연구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그만큼에 대해 책임 정치, 책임 자치를 구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권한과 책임이 같이 동시에 같이 약속되고 이어지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은 이런 겁니다. 지방 정치, 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참여해서 하는 것이지 어느 누구한 특정한 엘리트 계층이 아까 발제에서 말씀하신 엘리트 계층이 의사결정을 하고 그것을 이끌어나가는 이런 구조는 이미 지나간 지 오래됐습니다. 이런 과정인 반드시 개선되고 아니면 개혁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관 구성 다양화 이야기는 3번째 제가 잠깐 써놨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법이 이제 개정됐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의회의 자율성도 부여한다고 치지만 기관 구성이 다양화되는 일 내지는 중앙과 지방이 협력회의라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법은 통과됐고 앞으로 어떻게 실제적으로 활성화될까 이건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은 이런 부분이 중앙과 지방 간에 또 지방의회와 국회 간에도 어쨌든 교류의 관계를 이건 어떤 협상의 관계를 할까요? 어떤 이런 교류의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필요한데,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주민자치가 강화된다고 해서 주민자치회가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에 있는 기초나 광역의회의 의결 권한을, 내지 갖고 있는 권한을 침해당한다는 그런 느낌을 일반적으로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직 의원들이.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의 해법 중에 하나로서 주민자치, 그러니까 읍면동 자치를 좀 자치계층화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이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지금 자치계층이 지금 2개 계층인데 또 불편하게 3개 계층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좀 더 불편한 거 아니겠냐 이런 얘기는 하는데 사실
프랑스 생각을 해보면은 꼬뮌이고 내지는 데파르트망이고 레지옹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치계층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고요. 다만 국회, 우리 같은 국회죠. 그게 이제 국회를 뭐 이렇게 양원제에 대한 지방원 같은 것을 생각해 본 예전에도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다만 지방의원이 상원을 겸직하게 하는 이런 구조, 프랑스식 구조를 생각해 보는 것도 역시 이 지방정치의 권력구조도 개혁이고 내지는 자치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이런 제도가 되지 않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지방의회가 자치를 활성화시키고 의원들이 본인들의 그 의정활동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에는 너무나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지원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뭐 여기 의장님이 계셔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월정수상회에서부터 의정활동비 한 지금 15년 정도 됐을 거예요. 광역 150만 원 의정활동비로 하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이 생활인으로서의 어떤 거 여러분들 명예직으로 지역에서 봉사하는 거 아니냐. 그런 시절이 이미 지났고 그렇게 하면 생산성 있는 의정활동이 나오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외에 월정수당을 비롯해서 의정활동을 비롯해서 그 이외에 저희 도입해야 될 것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후원에도 아까 말씀드렸죠. 그 이외에 의정활동 보고회비라든가 교통비, 통신비 내지는 그 자료 구입, 도서 구입비 같은 거, 하여튼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지원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방의 자치를 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서 인정해줘야 되는데 이거 뭐 상위 중앙 정치인의 무슨 문 열어주는 사람 이런 따위로 생각해서는 정말 옳지 않다. 표현이 좀 거칠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어떤 정치적인 민주화의 계획의 필요, 내지는 뭐 정당 공천의 민주화의 필요 이런 부분들이 진심으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외에도 질 높은 의정 서비스가 결국은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삶의 질의 향상의 기초적인 자원이 되는 거거든요. 적당히 현실화시키고 적당히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왜 여러분들 못하느냐를 주민들이 참여해서 방어하고 내지는 채찍질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현실적인 차원에서 지방의회가 자치의 중심장으로서 활동하기에는 그런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두서없이 드리면서 제 시간 마쳤습니까? 네, 이걸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잠시라도 한눈을 팔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사실은 가슴에 와닿는 그리고 정말 뼈 때리는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두서없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지만 정당이나 공천의 민주화, 민주주의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의회 운영과 관련된 문제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와 관련된 지방자치법 개정 안에 주민자치와 관련된 조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실효적으로 정말 주민자치나 시민참여가 가능해지도록 하는 것에 대한 언급까지 아주 철저하게 어느 하나 놓치지 않고 말씀을 정말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후에 이제 지정토론 네 분의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그 지방 권력 구조의 개혁과 지방의회, 지방분권자치와 정치혁신이라는 큰 틀 안에서 네 분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버넌센터 교육원장이신 송창석 교육원장님께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관련된 쟁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10분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송창석입니다. 10분 동안에 지금 사실 제가 뭐 토론문보다는 좀 양을 많이 했는데 한 보름 전에 자치분권위원장과 또 차기 지방자치학회장 그래서 뭐 희망제작소에서 자치분권 30년과 관련된 좌담회를 할 때 제가 좀 메모를 했던 그런 내용들을 오늘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자치분권 추진 현황,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비해서는 많은 자치분권이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너무 부족한 점이 많다. 그동안 뭐 우리가 180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서 이렇게뿐이 자치분권형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당이 이 정도뿐이 못하느냐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논의를 했는데, 사실은 내년 1월에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의 내용이 그 이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은 부분, 특히 지방의회와 관련돼서는 여기 그 지방분권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서 논의됐던 그 지방의회와 관련된 5가지 사안 중에서 지방선거법 개정 사항 빼고는 4가지는 자치법 개정안에, 그래서 다른 부문보다는 지방의회와 관련돼서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의장의 임명권이라든지 정책 전문 인력, 그리고 뭐 정책 개발비라든지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도록 자치 입법권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뭐 그런 내용들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좀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30년 동안 또 그동안 해왔던 그 어떤 속도, 패턴이나 이런 걸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 많은 부분을 여기다가 담은 것 같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개별 법률을 별도로 또 제정을 해야 되거나 또 시행령과 그 후속 조치를 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그 의회 차원이나 아니면 지방 분권 차원에선 더욱더 행안부라든지 아니면 또 국회에 계속 요구를 해야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환상에 빠져서 뭐 기관 구성 다양화시킬 수 있도록 해놨다. 그거 법률을 지금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지, 또 그중 얼마만큼의 그 탄력성을 줄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지난주에 또 여기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과 또 다른 데서 또 이런 토론회를 하면서 서울시 의회는 이 정책 지원 그 인력을 확보해 주는 거를 거부한다고, 보이콧을 한다고 했어요. 서울시는 지금 다른 의회들보다는 그 이전에도 이미 그 편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감사해서 지적받고 하면서도 정책 보호자 인력들을 확보를 해서 활용을 해왔어요. 뭐 서울연구원에서 뭐 채용을 해서 의원의 보조를 한다라든지 뭐 하여튼 뭐 이제까지 쭉 그 서울시 의원들은 또 해왔고 했는데, 사실상 정책 지원 인력, 저도 이제 지방자치를 전공을 하고 그 중에서도 저도 의회를 전공을 한 부분인데, 그 광역단위 아니 기초단위 기초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산과 그죠, 그 조례와 또 그 결산 뭐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수많은 또 그 청원과 민원 내용들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너무 시간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서울시 만든다고 하면 거의 뭐 45조 원에 대한 예산을 들여다봐야 되고, 그 내용들이 서울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장난이 아닙니다. 서울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세계적으로도 어려운 그 도시 그 정책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혼자의 힘으로 그 양적인 것도 그렇고 내용적인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기초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 인구수가 적어가지고 의원 수가 8명 미만인데, 그죠? 그런 데는 또 상임위원회까지 구성을 못 하잖아요.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다고 하면 지방자치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뭐 그 대의회제를 가지면서 그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그 업무 그 분야를 나누는데, 그러면 그 소수의 그 기초 의원들이 작은 단위에서 모든 것을 다 본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일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불을 붙인 것이 뭐 사적인 그 사무, 이거는 뭐 법적인 그 용어도 아니고, 또 사적인, 여기에서 사적인 의미가 뭡니까? 담배 심부름 시키는 거 뭐 그런 건가요? 이 지역 활동과 관련돼서 여러 다양한 주민들을 만나고 의견 수렴을 하고 현장을 다니고 하고 하는 이게 사적 업무입니까?
그럼 기존의 전문위원 제도 비슷한 이런 걸로 해서 사무실에만 앉아서 그 주민과의 어떤 그 소통을 하면서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을 제약한다고 할까요? 그리고 사실은 의회 직렬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회 사무처에 그 독립된 그 인사권을 주게 되면 승진에 뭐 제한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천만에요. 민간 쪽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그런 거에 뭐 철밥 통그릇 뭐 이거 생각하지도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은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 의회는 아마 이 정책지원관 제도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아마 행안부와 뭐 씨름을 하면서 보이콧을 전 보이콧 해도 된다고 봐요. 하려면 뭐 4분의 1을 뭐 내년도에 하고 그 후년도에 뭐 2분의 1을 두 명 중에 한 명을 그 나눠 쓰는 것도 물론 이제 뭐 이게 통합 뭐 관리를 한다. 그 이전보다는 그 인력이 4분의 1, 2분의 1 차원에서 뭐 지원이 되니까 좋다고 하지만 실제 운영상의 문제나 업무로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그 지방의원 같은 경우에는 턱없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그게 그렇게 치명적으로 예산 부담이 큰 건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전체 예산 규모 대비 의회비와 관련돼서 뭐 이렇게 봐도 좀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 행안부가 계속 아니면 지방자치가 부활된 91년도 이후부터 언론에 뭐 침소봉대하라든지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게 뭐 그렇게 전체 의회가 다 매도당하는 분위기로 그러니까 전략에 말린다고 할까 뭐 이런 그 성격이 좀 강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자료집에 보면 뭐 지방정부 인수위 운영 근거 이거는 이제 주로 자치단체장과 관련된 사안인데 희망제작소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논의를 예전에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하다가 한 10년 지나서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좀 그것이 입법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거 인수위가 대통령도 좀 정확하게 앞으로 5년을 책임지려고 그러면 근데 자치단체장도 그 인수위를 좀 체계적으로 운영해서 4년간의 마스터 플랜을 그거는 단체장만뿐만이 아니라 주민들과 여러 그 지역적인 이 로드맵을 짜고 4년을 가도 초선일 경우에는 어리버리해가지고 거의 끝날 때쯤 감 잡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7월 달에 7월 1일부터 임기 시작해가지고 뭐 그렇지 않고 훌륭한 분들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지역에서 체계적으로 좀 준비하기 위한 매뉴얼과 그런 내용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뭐 앞에서 또 많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실은 분권형 자치를 표방하는 개헌을 좀 하기를 좀 바랬었는데 결국은 그냥 손도 못 대버리고 갔는데 다음 정권에서도 이거는 자치분권형 개헌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까지 30년 동안은 우리는 잘 오류에 빠져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두 개 수레바퀴가 굴러간다고 교과서에 그렇게 이야기가 써져 있고 가리켜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단체자치만 있었지 이제 주민자치는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주민자치회 관련된 근거법률이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수소문을 하고 속기록을 뒤져보고 해서 보니까 국힘당 쪽에서 극구 반대를 해가지고 그럼 더불어도 마찬가지죠. 이 주민자치가 갖는 그 의미가 지금은 뭐 이미 특별법에 의해서 시범 실시를 뭐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뭐 이거 협상에서 그냥 좀 뭐 빼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바로 그냥 김용배 의원한테도 전화 걸고 뭐 하면서 이거 왜 뺐냐 이거 지금 난리 날 거다. 그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이제 또 그 관련된 후속 법률 개별 법률을 또 그래서 자치법의 일부 근거 조항을 두고 주민자치 운영과 관련된 별도 개별 법률로 갈 건가 뭐 이걸 가지고 지금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 부활을 하면서 지역적 결정권을 주민들이 획득한다라는 어떤 민주주의의 지역화 이런 부분을 좀 우리는 너무 간과하고 주로 지역 개발과 지역 발전을 위한 대리인을 선출한다. 그죠? 그러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어떤 그 성장주의의 공간적 확산, 주권재민이라든지 지역의 자기결정, 이 자치와 관련된 이런 권한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계속
늘 이야기했던 건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계획권과 재정을 요구하는, 그건 지금 단체 자체가 워낙 큰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그 좀 얻어내려고 하는, 뺏어 오려고 하는, 그게 분권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중앙정부가 그렇게 쉽게 안 내주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건 속성이. 그거를 지금 30년 동안 했는데 놓친 게 뭘까?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민주주의의 지역화, 지역의 결정권을 좀 갖는 거에 대해서 지금 33페이지에 좀 언급을 해놨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우리도 헌법 개정을 하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스위스와 같은 어떤 국민투표, 이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교과서로에 중고등학교 때 다 딸딸딸딸 외웠어요. 직접 민주주의는 국민투표, 국민발언, 국민소환 3가지 제도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우리는 국민투표 지금 현재 헌법 그 개정을 할 때 국민투표 한 거 외에는 없거든요. 근데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1848년 헌법 개정을 하면서 이 대의 정치에 의회가 결정한 권한을 2%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 그게 효력이 정지가 됩니다. 그들만의 리그로 해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2%가 연설을 해서 그 문제 제기를 하면 결정이 돼요. 그러면 그 문제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직접 국민투표를 하는 제도죠. 그리고 또 이 법안도 발의를 했는데, 우리 이제 청원처럼 뭐 해가지고 했을 때 그 조례 발의를 했을 경우에 국회가 안 달아준다.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로 직접 국민투표에 해봐. 1년에 4번씩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나 1년에 4번 아예 기간을 정해가지고 국민들이 직접 결정권을 행사합니다. 근데 이게 38개 국가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어요. 38개 국가가, 스위스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도 그 개헌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가 원하면 의결권 효력을 정지시키고 다시 투표를 통해서 최종 결정권을 국민들이 또 공개적으로 입법을 하고, 입법 제안을 의회가 부결하면 다시 국민투표로 주권자가 결정하는, 이게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유럽에 이렇게 보면 요즘 온라인으로 이게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드리드 같은데 디사이드 마드리드라고 해서 뭐 바르셀로나라든지 뭐 호주라든지 이런 데 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의회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직접 주민들이 결정을 하는,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이 부분을 헌법 개정을 할 때 반드시 집어넣고, 그래서 최근에 뭐 스위스에서도 그 국민투표로 부결된 게 있었죠. 그 기본소득 300만 원 정도씩 그 지급하는 거를 국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국민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그걸 효력을 정지시킨 거예요. 이게 주권재민이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 이건 충분히 여러분들 온라인 뱅킹을 다 하잖아요. 인증서 가지고. 그 인증서 가지고 이 돈은 그 송금하고 찾아 쓰면서 이 정도 투표하는데 뭐 못할 것 같아요?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변저 다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이미 다 다른 데는 온라인 그 투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지금 뭐 이걸 시범적으로 뭘 해보려고 자치단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약간 이제 헌법의 상권 분립의 그 내용과 이 국회 그 결정권에 대한 그 시민들이 이의 제기를 해서 바꿔낼 수 있는 이런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앙 국회뿐만이 아니라 지방의회까지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좀 그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의회가 뭐 많은 부분 열심히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밖에 잘 알려지지도 않고 또 일부 좀 잘못된 것들이 너무 침소봉대식으로 보도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막 의욕을 상실한 뭐 이런 상황, 뭐 그런 상황이 아닐까 해서 좀 안타깝기는 한데, 아무튼 이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의 후속 조치를 위해서 더 이제까지 한 것보다 더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 개별 법령 작업 내지는 그 이런 후속적인 그런 시행령 작업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시민들도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아마 하실 말씀을 다 못하신 것 같긴 합니다. 이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이뤄내긴 했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가 상당히 많다라는 말씀을 강력한 의조로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7페이지 나와 있는 정책 지원관 같은 아주 단순한 거긴 하지만 이제 시행령에서는 정책 지원관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정책 보좌관을 쓰는 것조차 국회의원들이 용납을 하지 못하는, 중앙 정부가 용납하지 못하는 내용을 듣고 너무 중앙에 함몰되어 있는 현실을 목도했고, 그리고 박노수 교수님께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평적 파트너십과 관련해서도 아마 상당히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공공갈등과 지역 거버넌스 그리고 지방정치 혁신이라는 주제로 충남시민재단 상임이사이신 이정일 상임이사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0분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하여튼 청년들이 다 나오셨는데, 예, 하여튼 거버넌스 논의에 빠질 수 없는 것도 이제 민주주의 문제와 심지어는 지역 권력 구조 혁신의 논의, 또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한 이후의 후속 논의로서의 개헌 요구사항까지 굉장히 큰 거시적 주제들이 다 나왔습니다. 저는 좀 이거를 조금 다운시켜서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거버넌스 현실과 지방정치 혁신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뜬금없이 공공갈등이라는 표현을 넣었는데요. 지역에서 갖고 있는 공공갈등의 해결 과정을 보면서 이 총체적인 지금 이러한 대안으로서의 거버넌스 논의나 지역 권력구조 논의나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다 드러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도 많고 너무도 장기화되고 하는 과정에서 이 해법들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과정에 과연 지방의회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이 아주 속속들이 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런 구체적인 사례와 내용들을 통해서 거꾸로 좀 되짚 올라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말씀들을 계속합니다. 이미 학계나 지금 오늘도 말씀하시듯이 총론 속에서 이러한 한국 사회의 여기 지방 소멸 등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역할도 역시 그 지역을 얘기합니다. 오래됐고요. 이 논의가 계속되면서 이 논의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안 됩니다. 이런 거거든요. 이거 국가 위기인데 이거 해결하는 방법 수도권 중심으로 더 이상 안 돼요. 그러면 지역 발전을 통해서 뭔가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된다는 이런 쉬운 논리인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거죠. 이런 논의들은 너무도 많이 하고 너무도 많습니다. 학계에서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런데 현실의 어떤 중앙정부라고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논의 안에서 이 지역에 대한 그 낮은 인식도는 문건이 됐든 행정에서 어떤 풀어지는 내용들을 보면은 시각과 관점 자체가 틀립니다. 여전하고요. 수도권 중심의 정책 접근 태도는 저희가 느끼는 거는 중앙정부에서 만들어내는 문건 자체가 관점과 시각이 완전히 틀립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속에서 행정들이 이루어지고 또 지역으로 지역으로 내려오고 이런 과정에서의 시각과 접근이 틀린데 과연 정책 그 과제나 의제들이 이게 풀어지는 것들이 거의 없는 거죠. 이제 이런 시각들이 근본적으로 있고요. 근데 문제는 역으로 지역 혹은 그 지역 또한도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러한 개혁 과제들이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지역도 동일하게 이제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지역의 구성원들조차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총론들을 그렇게 들으면서도 저는 이런 표현들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역인지 감수성 떨어진다고. 지역 주민들 구성원들조차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렇게 그렇게 어떤 구체적인
아니면 뭐 이런 인식조차도 뭐 지역 또한 그 마찬가지다, 뭐큰 차이가 없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도 좀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시작해서요. 역시 이제 한국 사회의 가장 그 문제는 중앙진권적인 뭐 전통이라고 할 수 있나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워낙 고착화되면서 이제 구조화되고 지역사회에서 뭐 워낙 오래된 내용들이라 또 지역의 뭐 정당 구조나 정당 정치의 현실 너무도 뭐 일반화돼 있고요. 보편적으로 뭐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더더욱 더 잘 아실 테고, 또 뭐 장기적인 비전 뭐 이런 고민, 또 뭐 이런 것들 고민하기 전에 당장 선거 국면에 닥치면은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내셔야 또 당선되고, 뭐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워낙 맞물려 있어서 현재는 결국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저는 이제 시민사회적 관점에서 조금 접근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정치 구조나 지역 지방의 어떤 권력 구조의 내재적인 문제 속에서 사실상 지역은 관료와 일정의 기득권, 정치권과 맞물린 기득권 구조에 의해서 지역의 운명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들이 현실이다. 이걸 다른 말로 좀 오늘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박노 교수님 뭐 먹이사슬 구조 뭐 이런 표현 쓰시고 하는데, 저는 이제 쉽게 풀어서 누가 이 지역사회, 누가 지방을 지배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으로 들여다보면 뭐 쉽게 우리 지역민들은 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지방 정치와 지역 민주주의를 다루는데 핵심적인 뭐 언어로는 누가 지금 이렇게 지역사회 지배하고 있지? 이런 틀로 바라보면 그 지역사회 지배 구조나 또 다른 말로 이제 지방 정치나 정치 구조를 적나라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들이 현재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현실 속에서 제가 하나 조금 더 접근하면 사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그 우리 사회에서 공적 이슈로 드러나는 것들이 이제 사회 갈등입니다. 사회 갈등 속에서도 우리 특히 요즘 들어서 지역 사회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들이 이제 비선호 시설 혹은 뭐 기피 시설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입지 갈등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폐기물 문제라든가 뭐 환경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문제 접근들이 중앙 정부의 어떤 그 정책과 틀이, 법제도들이 바뀌지 않는 한 지방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죠. 이런 문제들을 뭐 10년, 20년씩 장기화돼도 이 문제를 해법들을 못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자치분권, 어떤 균형 발전, 뭐 이런 측면들이 더딘 역할의 산물이라고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그런데 어떻게 풀 거냐? 대부분이 이제 이런 문제들도 지역의 정치 영향이나 오래된 그 관련 문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공공갈등 문제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나 이제 지방 행정들인데, 뭐 학계에서도나 지역 현실 안에서도 대부분이 이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사회적 합의 형성 시스템이 부재다. 우리 뭐 앉아서 논의하고 뭔가 수기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것들을 해법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과정이들이다. 이렇게 다 결론도 당위론적으로 나와 있는데, 현실의 거버넌스는 뭐 어느 누구도 이거를 책임지고 어느 누구도 이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끌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다른 말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강력한 중앙집권적 전통 하에서 또 지역은 단체장 중심의 권력 구조가 갖는 이제 폐해 중의 하나입니다. 좋은 단체장, 우리가 얘기하는 민주적 리더십을 가진 단체장 한 분이 바뀌어서 어떤 그 지역의 거버넌스 정책이든 혁신, 행정 혁신이든 혁신 정책들은 금방금방 바뀝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는 또 경험해 왔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실들, 아주 단순적인 현실들 안에서 우리들이 지금 뭐 자치분권이나 거버넌스 논의들을 할 때 굉장히 자칫하면 너무 공허하다, 뭐 이럴 정도로 현실 사례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이제 이런 과정 안에서 다양한 시민사회나 주민 참여도 굉장히 낮지만 이런 참여 제도들이 한 축에서는 지속 가능한 이런
그 지방자치 혁신을 위해서 이런 그 획기적인 그 제도 개선들, 아까 앞쪽에서 이제 총론적으로 다 이제 진행도 되고 있지만 좀 더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지금 지역도 뭐 중앙정치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의 정치 권력 변동에 따라서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정책과 제도로 남아서 이것이 지속 가능성을 좀 담보하지 않으면 어렵겠다. 그래서 이 과정, 이러한 그 혁신 과정들을 거치는 과정이 곧 지역을 좀 바꾸고 지역민의 의식을 좀 변화시키고 또 풀뿌리 지방자치와 정치 구조를 바꾸기 위한 하나의 이제 과정적 그 밑거름이 좀 되었으면 한다. 이런 낮은 측면에서 우리가 거버넌스나 아니면 지방정치 혁신 뭐 이런 측면들을 좀 바라볼 필요도 있다. 우리 지방민들이 바라볼 때는 뭐 죄송합니다. 지방민이 아니라 이제 지역민들이 이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이 거창한 거버넌스라는 큰 이제 뭐 용어도 혼동됩니다만 왜 거버넌스를 해야 되는지, 왜 자치분권을 해야 되는지, 왜 우리는 균형 발전 과정들이 필요한지 뭐 이런 측면들을 되짚어갈 수 있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선거 국면에 어찌 정치 권력과 맞물릴 수밖에 없는 약간은 개헌 의제들이 최종적으로 이제 현재 우리 개헌 주장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 발전을 위한 개헌 국민연대라는 명칭으로 최근 시민사회 영역 안에서 전국 단위로 좀 그동안에 실종됐던 개헌 논의들을 좀 불지피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과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이러한 운동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힘을 좀 넣어주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의원님들 부분들 지방의회 관련해서는 제가 여기서 뭐 몇 가지 글을 쓰지는 않았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상 지방 권력을 뭐 쟁취하는 것들이 교과서적이고 이론이지만 지방 의원님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소명의식은 저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권한을 필요해서 당선되셨고 주창하면서 당선되신 분들이 갖는 그런 그냥 기본적인 소명의식들이 다시금 의원님들 내부 안에서도 좀 끌어올리셨으면 합니다. 권력으로 해결 안 됩니다. 뭐 이런 측면들로 이제 제 이야기는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너무 짧은 시간 들여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한마디로 핵심적인 문장으로 요약을 해주셨는데 누가 지역을 지배하는가라는 의미심장한 화두를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 특히 이제 최근에 어느 토론회 갔더니 왜 지역의 그 정당 위원회 위원장, 당협 위원장들을 왜 국회의원만 하냐 이런 제안을 그 도의원, 시의원들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있는 구조를 우리 스스로부터 좀 만들면 좋겠다. 너무 과하게 여의도 정치에 매몰되고 거기에 권력이 생기다 보니까 생기는 여러 가지 폐해들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신 게 생각이 났습니다. 예, 이어서 이제 두 분의 토론이 남아 있습니다. 두 분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관련해서 토론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공론장으로서의 지방의회 역할 강화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충청남도 의회 이공희 의원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충남도의 이공희 의원입니다. 자치분권하고 거버넌스 두 가지를 함께 잡는 부분이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서 충남도의회도 인사권 독립 자치분권 2.0 TF도 가동했었고 여러 가지 일정도 좀 토론회도 좀 하고 했었는데 뭐 어쨌든 전환기시긴 한데 지금 뭐 충남도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 몇몇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이나 몇몇 의원님들하고 상의해본 바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공론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의회라는 게 지방 주민들의 대의기관인데 보면은 헌법 제 118조에 한 줄로 언급돼 있고 법률에 정한다고 돼 있는데 결국에는
지방의회법 자체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에는 한 줄로 언급은 해놓고 실제 모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법 같은 개별법에 의해서 새들어 사는 이런 느낌인데, 그리고 지방의 인적 물적 역량 강화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정책 전문 인력이 됐든 우리 의회 사무처 공직자들이 됐든 저희들하고 똑같은 다 대의민주주의 기관에서는 대의민주주의 기관이고 지역의 주민들을 대신하는 대의기관이라는 인식을 좀 더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앙정부로 좀 비약하자면은 기재부에서 마치 국가 살림이 자기네 것처럼 착각해서 지금 국가자원지원금 관련해서 논란을 중심에 서 있는데, 어쨌든 뭐 공무원들은 승진이 있고 예산 확보를 통해서 자기 후배들하고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대신 이제 선출직들은 어쨌든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율을 느끼려고 하지만 이 공직자들은 항상 충분한 예산 확보와 넉넉한 걸로 하다 보니까 거기서 좀 갈등은 있지만 어쨌든 같이 둘 다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을 위한 뜻을 같이 한다면은 충분히 시너지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내년부터 의장님한테 이제 임명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서는 세부적으로 또 도의회만 가지고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인원이 제한이 있어서, 그리고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는 현재까지도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항상 부족함이 있을 거라서 의회를 기피를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다시 개선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이제 어쨌든 좀 전에도 아까 말씀을 하셨던데 지방자치에 대해 있어서 자치단체 쪽으로는 단체 자치로는 좀 돼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재정이 분권이 돼야 되고 재정이 자립이 돼야 되는데, 결국에는 시민은 우리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따지고 보면 의회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을 만나고 대민 활동을 하고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집행부에 위임을 해준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위임을 해주고 편성되어 온 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건데, 따지고 보면 위임을 해준 상황하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의회 자체 내에서도 전문성이 결여된 거는 분명한 거고, 그리고 어쨌든 70년 가까이 행정이 이어오면서 나름대로 대의회 역할에 있어서 행정부에서는 노하우도 있었을 테고, 그 행안부에서 또 예산 편성 지침을 통해서 항상 그쪽에서 이제 주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실은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정책 보좌 인력을 지금 좀 아까 발제하시면서 박명수 교수님 2명 정도까지 해주신 거 저는 되게 그 얘기만 들어오던데, 제만 이제 그에 걸맞게 의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역량을 좀 강화해야지 받아들일 수 있겠다 이런 제안도 좀 해봅니다. 왜냐면은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 같아요. 저희도 이제 쭉 보면서 중앙정부라는 표현도 좀 싫어들 하시는데,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과장급이면은 서기관인데, 서기관의 고참 서기관이 기한한 거를, 그 실무를 기한한 거를 기초단체로 갈수록 기초정부로 가면은 대부분 사무관 이하에 있는 분들이 실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경험하고 노하우가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저희 또 광역 행정에서 또 지방 행정으로 갈 때도 기초 행정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이러다 보면 의회도 자체적으로 공부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로 가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의정 연수가 올라가면서 그 역할에 맞는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좀 돼야 되고, 그런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의회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책 보좌 인력도 그에 맞는 사람들이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치입법권 문제인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헌법에 한 줄로 돼 있고 모법은 없는 상황이고, 지방자치법에서 그래도 몇 가지 해줬다고 좋아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지방의회 자체만으로도 지금 저 인사권 독립을 하는데 인사권위원회를 구성하는 데서 사무처장 인사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의회처럼 충남도의회도 내년에 이제 사무처장을 개방형으로 해서 의장님도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어쨌든 의회에 적합한 인물을 의회에서 맞도록 뽑는데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지금 현재는 이제 충남도 같은 경우도 행정부에서 뽑고 임명하고 교육까지 위탁을 주기로 했지만, 이제는 스스로 우리가 우리 자리를 찾아갈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다 보니까 입법 평가팀 부분을 좀 강화 좀 부탁드리고 해서 행정부하고 의회하고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좀 조례만이라도 좀 구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들도 좀 앞으로 발제하신 교수님들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4년 주기로 우리 유권자들 주민들에 의해서 주연 역할을 맡아주는, 어떻게 보면 그 역할에 충실했을 때 또 다시 주연 역할이 주어지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주민들이 기대해 준 만큼 저희도 주민들이 기대한 만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의회 자체 내에서는 조직을 강화하고 하는데 특화된 분들이 있는 반면에 행정이라든지 입법 부분에도 재능이 있는 분들이, 자질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것 좀 했으면 좋겠고, 아까 계속 중앙에 귀속된 지방의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례 같은 경우도 실은 중앙에서 의원들을 평가할 때 조례 발의 건수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발의 건수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조례 정량적인 부분보다는 정성적인 부분이 많아질 수 있는 이런 제안들을 좀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의회 자체 내에서도 같이 우리 개방형이 됐든 일반 임기제가 됐든 공직자들하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잊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이런 논의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 말씀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도의원으로서, 강력 도의원으로서 평소에 고민하던 내용들을 언급을 해주신 것 같고요. 특히 역량 강화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은 크게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모 정당의 외부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기초의원, 강력의원 조례 평가 심사를 한 800건 정도를 한 2주간 한 달 정도 심사를 했는데, 주민자치법 개정도 사실은 32년 만에 이루어진 성과인데, 그와 관련된 조례가 사실 하나도 지방의회를 통해서 올라온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남북교류협력법이 바뀌어져서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중요한 주체로 이제 법률적 근거가 된 게 올해 초인데, 사실 그것과 관련해서도 지방의회에서 올라온 조례가 없어서 사실은 그걸 보면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이 들었던 게, 지금 기초의원 포함해서 강력의회들이 거의 다 지금 주민자치법 개정과 관련된 연구 용역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올해 말이 되든, 올해 말에는 아마 연구 용역들이 대부분 다 다른 광역 의회들도 마칠 것 같은데, 기회가 되면 여기 위치가 참 좋더라고요. 목욕을 못 하고 좀 아쉬운데 한번 기회를 꼭 만들어 가지고 광역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연구 용역들을 한번 이 자리에서 좀 이렇게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저는 시간을 좀 길게 가지고 하루 정도 시간을 좀 충분히 내서 좀 폭넓게 정말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지정 토론입니다. 지방자치 열망의 지방의회도 함께라는 주제로 경기도의회 의원이시고 거버넌스 지방정치연구회 공동대표이신 김경희 의원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의원 김경희입니다. 마지막 시간이라 조금 여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장님이시죠? 네, 의장님께서 토론회를 이렇게 계속 참여해주고 계셔서 굉장히 감명 깊게 보고 있습니다. 의장님들 많이 바쁘시던데, 네,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었고 그에 따른 내용들을 앞에 기조 발제해주신 분들이나 발제해주신 분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지방의원으로서 제가 이제 느끼고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9월에는 우리 지방정치연구회에서 분권자치 추진단장으로서 지방의회 서명을 받는데 같이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446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들 여러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에게 지방분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개헌을 해달라 하는 요구를 한 것이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또 선거비용 제한액의 50%를 후원을 받을 수 있게 정치자금법이 같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50%를 후원받을 수 있는 것이 지방의원들에게 어떤 의미냐 하면 제가 이번에 출마하면 이제 5번째 출마를 하게 되는데 선거 비용에 대한 부담이 사실 거의 없어졌어요. 후원을 50%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그동안에는 선거 자금에 대한 후원이 없어서 좀 부담이 있었고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로 갈 수 있게 이제는 약간의 기초가 마련이 되었고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 소수자들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비용 부담에 대한 것들이 좀 줄어들므로 해서 여건 조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경기도 의회가 경기도민이 1,400만이 가까이 되어 가고 있어서 전국 최대 의회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의원의 조례 발의 입법 역량이라든가 많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경기도가 하면 전국이 한다 나름대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점은 지방의회를 의원들이 먼저 좀 돌아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경기도 의회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경기도 의원 초선 의원으로서 현재 경기도 의회 모습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내일부터 정례회를 들어가고 5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며칠 전에 예산서를 줍니다. 내년 예산서 어마어마한 양으로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 감사하고 있는 중에 내년 예산서를 보기는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날마다 발언 준비를 하고 자료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그러면 내년 예산서를 볼 수 있는 시간은 한 2, 3일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 저희 1,380만 경기도민들이 경기도 의원들이 예산 2, 3일 보고 50억 가까이 되는 50조 가까이 되는 예산을 통과한다고 도민들이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해 있는 경기도 의회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해 보기 위해서
그 의원들 80여 명 서명을 받아서 그 발의를 했는데 아직 상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정이 안 되는 이유는 제3선 의원들이 좀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의회에서는 제가 이렇게 자세히 말씀 못 드렸는데 충남도니까 제3선 의원들은 아무래도 그 익숙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4개 시군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양시 의원 할 때는 지금 그 경기도 의회처럼 2차 정례회 때 했기 때문에 제가 경험을 해본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전반기에 그 행정사무감사를 하자는 개정안을 낸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그 결산과 행감을 함께 함으로 해서 그 과거 것들을 같이 시기는 좀 다르지만 그 볼 수 있는 조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산할 때마다 나오는 뭐 다 썼는데 어떡하겠어 이런 부분들, 사실 의회의 권한 중에 굉장히 중요한 권한 중에 결산을 대충 넘어가는 하나의 그 이야기들이 그런 관성적인 이야기가 있죠. 다 썼는데 어떻게 하겠어 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하고 있는데 2, 3일 예산서 보고 그 많은 예산서를 보고 심의를 하는데 사실 꼼꼼하게 심의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사실 보좌 인력도 없고 의원 개인이 볼 수 있는 시간도 없음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그 대충 하고 넘어갈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의원들이 개선하고자 하는 요구를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 행정사무감사와 그 본예산 심사 기간을 분리해서 정례회를 뭐 하나를 더 만들 수도 있겠고 입법으로, 그렇지 않고 저희처럼 법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하려면 뭐 조례를 전반기로 옮기는 것도 의회가 갖고 있는 권한을 좀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전반기 6월에 하면서 그 문제점이 있는 그 사업들에 대해서 지적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에 조금 더 신중하게 집행부가 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집행부가 그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그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가 갖고 있는 권한을 의원들이 찾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자체적인 노력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거버넌스와 우리 자치분권 혁신 토론회라서 그 지방원과 거버넌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방원은 거버넌스에 앞장서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주민들께서 이미 많은 정보를 그 취득하고 계셔서 저희들도 그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지방원이 가지고 있는 주민들과의 신뢰, 그리고 어떤 뭐 권위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위, 이런 것들이 주민들과 그 소통을 해나가고 거버넌스를 이뤄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뭐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원들이 이러한 역할을 실질적으로 해나가고 소통을 해서 민관에 협치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장기적인 그 추진력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지방 자치에 좀 더 성공하고 주민들의 나아가서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토론이셔서 그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지방의원 스스로 의회 운영의 제도 개선에 나서자
지방의원은 거버넌스에 앞장서자 이렇게 결말을 잘 맺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이나 궁금한 게 발제나 토론하신 분들께 질문이나 궁금한 게 있으신 분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의회에서 주관한 이번 토론회가 온천지구에서 해서 그런지 다른 토론회보다 정말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다른 강력의회들도 모두 지금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어서 하루 정도 시간을 내서 다 모여서 이 자리에서 함께 좀 고민을 하는 장이 한번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끝까지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김명선 의장님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이 토론회 때 의장님이 끝까지 남아주시는 게 흔치 않은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함께 해주신 도의원님들 그리고 아마 준비해 주신 의회 직원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제 토론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거버넌스와 자치분권 혁신 토론회 충남도의회에서 개최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